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1991년 12월 26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의 142H 선언이 나타납니다. 모든 소련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독립국가연합 수립을 허용한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전날인 1991년 12월 26일에는 소련의 대통령이자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소련 지도부를 해체했고, 또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권을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승계하게 됩니다. 이날 저녁 7시 32분에 모스크바 크렘린의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혁명 이전에 사용됐던 그 러시아의 국기가 개양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소련이 자체적으로 붕괴된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다시 쓰여진 이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붕괴에 한국 전쟁이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눌러주셔서 우리 펀토피아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소련군의 의장대에 사열을 받고 있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김일성이고 여기가 박헌영이죠.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유엔에서의 남한 단독 선거 실시 결정, 그리고 이어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1949년 3월 초순 김일성과 박헌영은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했어요. 방문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하고 회담을 하는데 그 스탈린한테 남침 계획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당시 스탈린은 No,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중국의 내전이 어떻게 끝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또 미국이 개입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북한의 탱크 등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은 하겠다라고 합니다. 1949년 5월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에게 중국 공산군 소속인 그 조선 국적 병사들의 귀국을 허가해주라.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았어요. 그 뒤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중국에서 끝이 났죠. 그래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 직후부터 1950년 4월까지 약 5만여 명의 중국 공산군 소속 한국인 병사가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이 지니고 있던 일방적 핵 우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1949년 6월 미국은 남한에서 전투부대를 모두 철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한반도와 타이완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에치슨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1950년 3월 한껏 고무된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탈린을 다시 찾아갔어요. 김일성은 중국 혁명의 승리로 더 이상 개전을 늦출 수가 없고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남침을 허락해줘 라고 해가지고 스탈린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하나의 조항을 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공의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6.25 남침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 영상 인민군 서울 함락 후 3일 지체 충격적인 이유에서 한국 전쟁에 있어서 스탈린의 빅픽처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영상에 대한 심화 영상으로,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함께 봐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스탈린은 에치슨 선언,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의 그런 배경을 통해서 남침 후에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 전제로 김일성한테 남침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치밀한 전략가이자 음모가였죠.
소련에서의 대숙청 작업으로 170만 명이 체포됐고 최소 100만 명 이상을 죽게 한 그런 악마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전광석화와 같이 돌아갔던 것이죠. 김일성이 남침하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이상 남한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좋다. 하지만 김일성이 남침한 뒤에 미국이 참전할 수도 있다. 미국이 참전해서 미국의 힘이 빠지는 것은 더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미군을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련이 직접 나서서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그렇게 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중공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중공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고 중공은 더더욱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가 보기에 콩알 만한 남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미국과 중공이 참전하는 그림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는 6.25 전쟁 중에 여러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리처드 C. 소턴 교수는 Odd Man Out이라는 책에서 중공과 미국과 싸우도록 만든 스탈린의 전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도록 하려면 북한이 남한을 패배시키는 데 실패해야 했다. 소련이 만들어준 전쟁 계획, 전쟁의 수행, 제공된 무기와 주지 않은 무기, 그리고 무기의 제공 시점 등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스탈린은 북한군의 승리를 막으려고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북한군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떨어졌음을 느꼈을 것이다. 장기전은 북한군에게는 재앙이었다. 스탈린은 북한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군력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의 공격을 막을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 등의 강을 건너는 도하 장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파병 준비를 압박했다. 이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실패를 예견했음을 보여준다. 인천 상륙 이후에도 스탈린은 북한군을 지원하지 않고 모택동에게만 파병을 요구했다.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씨 실록 편찬에 참여해서 여러 북한의 역사 기록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는 1976년에 김일성의 교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스탈린은 조국 통일을 방해하고 가장 치명적 상처를 남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내가 늘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 하고 가슴 치며 통탄하는 것이 바로 서울 점령 3일이었다.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그 기세로 쭉 밀고 나갔다면 미국 놈들의 생각도 바꿔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소련에서 주겠다던 무기를 주지 않았다. 그때 가진 것으로 밑에까지 쭉 내려가기엔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 소련 놈들은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당할지 몰랐다고 후에 변명을 했지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애당초 스탈린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무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서울에서 엎어져 있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저는 지난 영상 한국전쟁 거대한 운명에서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이유, 즉 미소 대결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그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947년 3월 트루먼은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으로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을 수호하는 것은 미국이 천사의 나라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 간의 교역은 그 양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조건은 양국가의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국가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나요? 아니죠. 부정하는 체계예요. 즉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미국의 이익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6.25 남침 이전에 미국 지도부는 NSC 68이라는 소련 봉쇄 전략 문서를 완성해서 이것을 집행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초한 사람은
폴 리츠 당시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치슨 국무장관의 후원을 받아서 작성이 되고 트루먼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대속 기본 전략으로 채택되기는 했는데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필요했고 이것을 국회나 여론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전무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트루먼 행정부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도미노와 같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유럽의 공산화는 전쟁의 형태가 아니고 좌우 연합 정권 수립 이후에 이 정권을 공산당이 착 접수하는 방식으로 공산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이거 내정 간섭이야 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전쟁 개입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NSC-68 대소련 봉쇄 프로젝트도 시행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마치 미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참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의회랑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게 기회를 못 잡았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착 기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회로 여론을 대대적으로 반전시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이 진주만 기습을 유도했다고 말하는 음모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도 미국이 유도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음모론은 결과론적으로의 끼워 맞추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결론인즉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역이용해서 미국 국가 이익, 즉 소련 봉쇄를 통한 세계 자유시장의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빅픽처라고 하죠. 우리는 좁은 한반도에 살면서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 이승만은 북진 통일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지만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그리고 소련은 단순히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돕는다 혹은 북조선을 돕는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그들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시키는 그런 빅픽처를 그린 거예요. 큰 그림을. 이렇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역시 한국에서의 단기전에 의한 전쟁 종결을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오래 끌어야지 군비를 증강하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메가더의 북진이 중공군의 개입을 부를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도 트루먼이 이것을 승인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 트루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선언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본격적인 대소련 봉쇄 정책을 집행합니다. 미국은 이것을 계기로 대만의 보호를 확실히 했고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회복됐고 독일의 재무장이 허용돼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사동맹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연 14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85년) 권좌에 올랐던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집권 직후에 개혁, 즉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 즉 글라스노스트를 가치로 변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개방은 이미 늦은 거였죠. 트루먼 때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이제는 소련 체제를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로 소련 경제가 파탄 직전이었거든요. 고르바초프는 9년간 벌렸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포기하고 1988년 철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은 짜잔 레이건이었는데요. 레이건은 소련 공산주의를 악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서서 미국의 강점인 경제력과 자유의 힘을 동원해서 소련을 압박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83년 3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별들의 전쟁 계획 SDI가 소련 제국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SDI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또 방어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이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던 그 국가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별들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 소련 지도부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맞서서 그런 미사일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또 과학 기술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미 지탱하기조차 힘든 소련의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소련의 대소 정책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미국이 SDI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이런 소련의 초조한 자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 SDI를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 레이건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련을 압박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딴 생각 없이 우직하게 이 계획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너무 급해지니까 미국의 SDI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파격적인 군비 감축안들을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더 놀랍게도 레이건은 주저없이 NO! 라며 이 고르바초프의 제안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로써 군축을 위한 미소 정당회담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세계 평화를 위한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고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근데 웬걸요? 그 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련의 계획과 개방의 영향을 받아서 1989년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당 정권은 잇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91년 12월 26일 모든 소련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독립국가연합 수립을 허용하는 그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의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혁명 이전에 사용된 러시아의 국기가 개양된 거예요. 마침내 소련이 자체적으로 와르르르 붕괴된 것입니다. 즉 트루먼 행정부의 NSC 68의 목표가 레이건 때 비로소 달성이 됐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한국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